네, 오늘 함께 우리 인공지능 여섯 번째 챕터 바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그리고 마이닝. 마이닝은 여러분들 뭔가 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데이터에서 뭔가를 캐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데이터 마이닝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데이터 마이닝 중에서도 바로 그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일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자동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유용한 의미 있는 그런 지식을 추출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다양한 분석과 그리고 통계적인 분석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라는 단어는 어디서 유래를 했을까요? 이 데이터는요, 사실은 라틴어 단어인 데이텀, 데이텀의 복수 형태인 데이터에서 유래를 한 겁니다. 자, 기존에 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 형태로 썼을 경우에 데이텀인데, 이게 복수 형태로 쓰이니까 데이터라는 의미를 가지는 형태의 뜻, 거기서 유래를 한 건데요. 그럼 라틴어에서 기존에 그 복수형인 데이터 말고 데이텀의 뜻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present, gift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미랑 어느 정도 맞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요, 현재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복수형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어서 단수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데이터에 대한 그 용어는요, 이론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바탕에 내는 자료라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이나 실험, 그리고 조사로 얻은 사실이나 자료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자료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는 정보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공해 얻는 것이 정보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은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geographical, cultural, scientific, financial, statistical, 그다음에 meteorological, 그리고 natural, transport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들이 각자의 어떤 도메인에 맞춰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 데이터가 사실은 어떤 통일된 그런 용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각각의 어떤 식으로 이 사용이 되는지 용어들이 사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셋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데이터들의 어떤 모음을 의미하는 게 바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이렇게 오픈된 데이터셋들도 있고, 그리고 각종 어디 사용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공용으로 혹은 오픈된 형태의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그런 모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내용이랑 그리고 하나의 통계적 자료 행렬과 좀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셋에서 이 컬럼이랑 로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컬럼은 특정한 변수를 대표하는 게 바로 컬럼입니다. 네, 컬럼은 하나의 열을 의미하죠. 열.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하나하나의 이 열을 바로 컬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우인데요. 로우는 주어진 멤버와 일치하는 바로 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 그래서 열과 행으로 구성된 하나의 테이블과 같은 그런 모습, 하나의 어떤 행렬과 같은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로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변수 개개의 값들을 나열하고 그리고 각각의 값은 바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멤버에 대한 데이터를 이루며 로우의 수와 일치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로우 바로 행의 개수 그게 지금 보면은 이 테이블 예제로 보면은 각각의 행의 개수가 바로 1부터 13까지 행의 수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열은 ID, 뭐 duration, packet, net flows, size, boat 해가지고 총 7개 이런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셋 자체는 우리가 쉽게 웹에서 접근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셋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뭐 구글 데이터셋 혹은 구글 AI 데이터셋 이런 오픈된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국내에서도 뭐 AI 허브나 그리고 data.go.kr 이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이 오픈된 수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셋은요, 이 데이터 개체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바로 데이터 개체, 데이터 오브젝트들의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데이터 개체는 과연 뭐냐? 데이터 오브젝트, 데이터 개체는요, 수많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게 각종 도메인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이 용어가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용어들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데이터를 이 다른 분야에서도 이 데이터를 다루고 그리고 써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이 용어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개체를 의미하는 용어 중에 레코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레코드. 그리고 점, 포인트다. 그리고 벡터다. 그 다음 패런이다. 그 다음에 사례, 케이스다. 그리고 사건, 이벤트다. 그리고 샘플. 그 다음에 관찰이다. 그리고 개체다, 엔티티. 이렇게 다양한 용어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겠죠. 이 데이터를 다룰 때는 이 도메인에서는 각각의 데이터 개체를 부르는 용어가 다를지 몰라도 이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각종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다르게 부르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개체는요, 여러 개의 속성으로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속성은 이제 attribute, 바로 속성으로 기술을 하는데요. 그럼 속성 자체는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바로 데이터 개체들 사이에 그 차이를 규정할 수 있는 특성, 특징을 의미합니다. 이 속성 자체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서 사람을 기술할 때 뭐 눈동자의 색, 피부색, 키, 몸무게 같은 이런 속성을 바로 우리는 attribute,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속성은 또 다양한 용어로 또 불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성이란 attribute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곳도 있지만 변수다, variable, 변수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성이다, characteristic, 특성이라고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field를 쓰는데요. field라는 용어도 쓰고 그 다음 feature, feature는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우리가 이 feature라는 용어로 이 attribute 용어를 매핑해서 사용하죠. 그리고 뭐 다차원 분석 쪽에서는 dimension이다, 차원이다 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어떤 그 의미는 같지만 다른 용어로 불리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형태에 따른 분류인데요. 자, 데이터의 형태를 실험 설계 유무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실험 데이터냐 아니면 관측 데이터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perimental data, 실험 데이터는요, 그 생물학 실험, 그다음 약물 실험, 물리학 실험 등 기존에 어떤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한된 설정이 되어 있는 이런 실험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 실험 데이터라고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 데이터는 미리 이 가설을 설정한 후에 가설에 따른 실험을 설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 또는 탐색적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관측 데이터인데요. 이 관측 데이터는요, 이 실험 과정이 설계되지 않은 환경에서 관측되어 수집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환경 자체가 제한을 가지거나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관측하는데 어떤 데이터가 많이 있을까요? 바로 센서 데이터 같은 이런 IoT 뭐 여러 이 인터넷이 연결된 각종 스마트 센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센서들로부터 얻어지는 그 데이터를 바로 대표적인 관측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전체, 유전체 이런 수많은 또 데이터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관측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관측 데이터의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웹 로그, 거래 데이터,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웹 로그는 웹 서버나 이런 이 사용자들이 이 웹을 이용하면서 남겨지는 어떤 그런 기록, 로그 기록을 의미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웹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로그가 쌓이기 때문에 바로 관측이 되는, 즉 이 사용자들을 관측해서 얻어지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트랜잭션, 거래 데이터도 우리가 뭔가를 거래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서 실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까지 하는 그 트랜잭션이 발생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도 그게 사용자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는지에 대한 관측에 의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또 관측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도 결국엔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트래픽이 발생하는 건데 그것도 관측 데이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 실험 데이터와 관측 데이터 중에 이 데이터 마이닝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관측 데이터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측이 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 데이터에서 유용한 측면들, 정보들, 그리고 가치를 이렇게 마이닝 할지를 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의 형태입니다. 데이터는 이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인데요. 자, 질적 자료는 정성적 자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정성적 자료는요, 범주 또는 순서 형태의 속성을 가지는 자료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정성적 자료, 질적 자료는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되는데요. 바로 범주형이랑 순서형입니다. 이 범주형은 명목형이라고도 불리면서요, 노미널 데이터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주형은요, 우리가 범주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피부색, 성별과 같은 이런 범주를 의미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색은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별은 남자, 여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런 범주형, 즉 우리가 이런 카테고리와 같은 이런 성격을 나타낼 때 범주형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순서형이 있습니다. 카테고리컬 범주형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바로 순서를 가진다. 순서. 근데 예를 들어서 성별,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리고 피부색, 백인이 먼저냐 흑인이 먼저냐 황인이 먼저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형태의 카테고리컬 데이터는 이제 범주형인데, 이 순서형은 어떤 등급이 있거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널, 이 서수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제품의 품질 혹은 등급, 순위와 같은 이런 순서, 등급을 가지는 이런 자료형을 순서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양적 자료가 있습니다. 양적 자료는 이제 정량적 자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량적 자료, numeric 데이터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이 관측된 값이 수치 형태의 속성을 가지는 자료를 바로 우리는 정량적 자료, 양적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범위형, 인터벌, 이 범위, 그리고 비율 이렇게 두 개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범위형 같은 경우는 화씨, 섭씨와 같이 이 수치 간의 차이가 의미를 가지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수치 데이터인데 그 수치가 하나의 수치 간의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온도를 뭐 10도냐 20도냐 그 차이 간의 의미를 가지죠. 얼만큼 온도가 높아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수치 간에 이제 어떤 그 의미가 있는 형태를 가지니까요. 그래서 범위형 자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율 자료가 있습니다. 자, 비율 자료는 무게와 같이 이 수치의 차이뿐만 아니라 비율 또한 의미를 가지는 자료를 이제 비율 자료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수치 값인 이 무게를요, 이 비율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율 자료, 범위형 자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이거를 이 형태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류를 해보면 이 데이터는 numerical과 categorical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테고리컬인 이 질적 자료 그리고 뉴머릭인 양적 자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크게 두 개. 그리고 또 그 안에 두 개씩 또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뉴머리컬 이 수치를 다룬 뉴머리컬에서는 이 컨티뉴어스랑 디스크리트 그리고 카테고리컬에서는 오디널, 노미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또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데이터의 형태, 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정형 데이터는요,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정한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이 릴레이션 테이블이 바로 이 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 바구니 데이터라고도 불리는데요. 시장 바구니 데이터도 이 대표적인 정형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바로 마켓 바스켓 데이터, 이 시장 혹은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매출별 구매 항목 목록에 대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가 이 항목의 리스트를 구성하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 계속 트랜잭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트랜잭션에 따른 번호가 이렇게 새겨지는데, 자, 트랜잭션 1 바로 구매가 어떤 구매가 이루어졌냐면 빵과 우유가 함께 이렇게 구매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트랜잭션 2에서는 기저귀, 달걀, 맥주, 빵이 함께 구매 이루어졌다. 우리가 편의점이든 마켓에 가면 이렇게 물건을 사서 한 번에 결제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을 바로 시장 바구니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형태 바로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건 structured와 달리 이 unstructured 구조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일정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텍스트 데이터가 이 비정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 신문 기사나 SNS 이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이 텍스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고요. 그다음 스트림 데이터, 그다음 시퀀스 데이터가 있는데요. 스트림 데이터로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생성되는 데이터, 그리고 시퀀스 데이터, 염기 서열, 그다음 아미노산 서열 데이터,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서열로 구성된 이런 데이터들, 이게 이제 바로 대표적인 비정형 예고요. 자, 그다음 클릭 데이터가 있는데요. 클릭 데이터는요, 홈페이지를 이제 방문한 사람들이 그 방문을 어떤 걸 클릭하는지에 대해서 그게 정보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홈부터 어디로 어느 페이지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가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그다음 그 밖에도 이제 시스템 로그, 그 시스템을 사용할 때 발생되는 로그 데이터도 비정형 형태고, 그다음에 그래프 데이터도 이 비정형의 형태를 가집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의 형태 중에 이제 세미 스트럭처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unstructured, structured의 중간 형태인 바로 세미 스트럭처드인데요. 이 데이터는 반정형 데이터는요, 구조화되어 있긴 한데 이 기존의 정형에서 저장되는 어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같은 형태로는 저장되기가 좀 곤란한 데이터를 이제 반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HTML, XML 이런 이 마크업 랭귀지들이 대표적인 이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인데요. 보면 이제 XML이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지만 이 구조가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장되기는 조금 저장은 물론 될 수는 있죠. 잘 이렇게 디자인해서 스키마 정의한 다음에 저장을 할 수 있지만 이 XML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효율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XML, 그다음에 RDF, 뭐 JSON, 뭐 여러 이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들의 종류를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요. 크게는 레코드 데이터, 그다음에 그래프 베이스드 데이터, 그다음 오더드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코드 데이터는요, 이 트랜잭션 그리고 마켓 바스켓 데이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그다음 데이터 매트릭스, 그다음에 스파스 데이터 매트릭스가 대표적인 레코드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뭐 그래프 베이스드 데이터는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오더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오더드 데이터는 어떤 순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데이터 분류입니다. 그래서 sequential, sequence, time series, 그다음 spatial 데이터 이런 것들이
ordered 순서를 가지는 이런 데이터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레코드 데이터인데요. 자, 레코드 데이터는 그 데이터 마이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형태예요. 대개 플랫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된 데이터 셋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코드의 모음으로 마치 테이블과 같은 모습을 가지는 그런 레코드의 모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레코드는 이제 고정된 수의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각 레코드 자체가 몇 개인지 우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 속성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 테이블에서 이 레코드 데이터에서는 총 5개의 속성 값을 가지는 그런 레코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트랜잭션 데이터인데요. 트랜잭션 데이터는 아까 봤던 것처럼 구매자와 구매 물품 목록 형태로 이루어진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트랜잭션 데이터가 마켓 바스켓 데이터라고 불리는 이유가 어떤 물건들, 어떤 아이템들을 함께 거래를 했느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트랜잭션이 이렇게 이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매트릭스, 바로 데이터 행렬인데요. 데이터 매트릭스는 모든 속성이 이 수치 형태의 값을 가지는 행렬 형태의 데이터 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들은요, 이렇게 수치형을 다 가지고 있진 않아요. 수치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실수형, 그 다음에 뭐 스트링, 이런 문자열,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수치형으로만 저장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 셋을 바로 데이터 매트릭스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행은 객체고 열은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객체의 각 열 속성들이 지금 속성은 여기선 5개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 매트릭스는 그 패런 매트릭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 매트릭스에서 바로 스파스, 희박한 형태의 데이터 매트릭스를 또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데이터 매트릭스의 이제 특별한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문서에서 용어가 출현하는 빈도수가 대표적인 이런 스파스 데이터 매트릭스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스파스 데이터 매트릭스는 바로 정보 검색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서의 경우에는 이제 용어 벡터 형태로 term 벡터, 바로 용어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스파스 매트릭스, 스파스 데이터 매트릭스를 보면요. 이 문서에서 등장한 단어들, 지금 보면 각각의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document 1, 문서 1에서 등장한 각 단어들이 얼만큼의 빈도를 가지고 있느냐, 대표적으로 스파스 데이터 매트릭스죠. 그래서 document 1에는 팀이라는 용어가 3번, 그 다음에 컷이라는 이 용어는 없어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장하지 않았다는 건 0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스팔스한 부분이죠. 0이 굉장히 많겠죠, 여러분. 이 모든 이 단어들이 이 문서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없죠. 극히 일부의 단어들만 문서에서 사용이 될 텐데 그것들을 이렇게 스파스 데이터 매트릭스로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그래프 베이스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프 아시죠? 이 그래프는요, 데이터 객체 간의 관계 혹은 데이터 자체를 이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그래프 모양은요, 바로 이런 원으로 표시하는 vertex, 이 노드 verte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드들을 서로 연결하는 vertexes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이 선, 간선, 이게 바로 엣지입니다. 엣지. 그래서 vertex와 이 엣지로 구성이 된 이런 그래프 데이터가 이 웹문서의 연결관계 혹은 화학 혼합물의 구조를 나타내는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되는 그런 데이터 구조죠. 대표적으로 이 DBPDA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연결을 가지는지를 나타낸 이런 예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프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노드와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도 대표적인 그래프 데이터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친구고 관계고 가족이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그래프 데이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 데이터는요, 마찬가지로 이런 화학식을 우리가 볼 때, 표현할 때 이렇게 그래프 구조로 구분을 또 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ordered data입니다. 순서 데이터. 이거는 데이터 개체 속성이 시간이나 또는 공간적인 순서에 좀 연관이 되는 그런 데이터 셋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순서 데이터의 종류로는 총 4가지로 구분을 또 상세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sequential 데이터, 그다음에 연속 데이터죠. 이제 서열 데이터, sequence 데이터, 그다음 시계열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 그다음 공간 데이터, spatial 데이터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sequential 데이터인데요. sequential 데이터가 이 transaction 데이터 아까 봤잖아요. 우리 장바구니 이 데이터에서도 이 시간 성분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바로 sequential 데이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의 시간에 따른 구매 경향 예측과 같이 이제 어떤 그런 다양한 응용에서 사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바구니 이런 분석을 할 때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낮에 사는 것과 시간대별로 사는 어떤 구매가 달라질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오래 전에 기록이 있었던 그런 트랜잭션 데이터를 뭐 몇 년 뒤에 그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이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 제품이 없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고려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속성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임, 그다음 커스터머, 그다음에 아이템, 뭐 어떤 아이템을 이제 구매를 했는지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커스터머에 따라서 시간과 아이템을 묶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엔 이제 시간 성분이 추가적으로 고려된 트랜잭션 데이터를 바로 sequential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CDP를 구매한 고객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CDP가 뭔지 모르겠지만 CD 플레이어를 의미합니다. CD 플레이어를 구매한 고객이 CD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게 어느 정도는 당연한 사실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CDP를 구매한 사람이 CD를 구매할 것이다. 이런 구매로 이어질 것이다. 근데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연속된 형태를 나타내죠. CDP를 먼저 구매하고 그 다음에 CDP로 들을 수 있는 이런 CD, 다양한 CD들을 구매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속된 형태를 나타낼 때 sequential 데이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sequential과 달리 sequence 데이터가 있습니다. sequence 데이터는요, 이 데이터 개체들 사이에 순서가 존재하는 데이터입니다. 자, 개체들 사이에 순서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서열 데이터, 바로 DNA 서열이 대표적인 그 sequence 데이터라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우리 이렇게 다양한 이 문자열이지만 다양한 이 4개의 문자가 연속된 형태에 구성된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겁니다. DNA 서열이 A, T, G, C 이 4개의 염기로 구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성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중 나선형의 물질 바로 DNA 서열이 대표적인 시퀀스 데이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 데이터인데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요, 시퀀셜 데이터의 특수한 경우에요. 우리 시퀀셜 데이터 아까 살펴봤죠. 시퀀셜 데이터는 시간 속성이 추가된 트랜잭션 데이터라 볼 수 있는데, 시간 속성이 추가된 시퀀셜 데이터, 바로 연속 데이터의 또 특수한 형태가 바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입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요, 시간에 따른 속성의 변화를 관찰한 그런 데이터 셋인데요. 자, 대표적으로는 이런 주가, 파이낸셜, 이런 주가 지수, 그리고 시간별 기온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타임 시리즈는 결국엔 이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어떤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 어떤 추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용이한 어떤 데이터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지금 뭐 최대값과 최소값, 그 다음에 민값, 이 평균값들을 이렇게 또 분석해서 살펴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공간 데이터, 스파셜 데이터가 있습니다. 스파셜 데이터는요, 위성사진 분석 데이터 같이 이렇게 각 데이터의 개체가 공간상의 위치 정보와 연관이 되는 그런 데이터 셋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한 CD에 그 CD에 지금 현재 어떤 그 뭐 덴스, 그 인구 밀도라고 치면요, 인구 밀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을 달리하거나 혹은 전력을 얼만큼 많이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를 좀 구분하거나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엔 이런 공간 대비 공간에 따라서 연관이 된 그런 데이터들을 다 스파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상의 지점에 따라서
온도가 차이가 있는데 그 온도가 몇 도인지 이런 것들이 결국엔 어떤 특정 위치, 어떤 특정 공간이 지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이 되면 다 스파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에다가 시간까지 좀 결합을 해서 다루는 데이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에 예를 들어서 이 서울의 특정 위치에 어떤 인구 밀도를 가지는데 그 인구 밀도가 계속 이 몇 년간 고정된 게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구 밀도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파셜한 공간 특징과 이 시간 특징 바로 템포럴 스파셜 템포럴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공간,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다 연관시켜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스파셜 템포럴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개념부터 데이터의 다양한 어떤 분류, 그다음에 종류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